건국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라는 것도 우리 민족의 첫나라인 고조선이 있겠다는 의지에 드러내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편찬하여 고려가 혼란스러워 어쩔 수 없이 새 나라를 세운 것이라는 건국의 정당성을 밝혔습니다. 태조 4년에 정도전이 편찬한 고려국사는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힌 책입니다. 그러나 고려국사는 조선 건국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싣거나 건국을 반대하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부족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후 나라가 안정되자 학자들은 고려 왕조가 자주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중엽에는 객관적인 역사서인 기전체의 고려사와 편년체의 고려사전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역사서와 더불어 조선 초기에는 민족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태조 때 시작해 성조 때 완성한 삼국사전료는 삼국에 대한 역사책을 삼국사기에 빠진 내용들을 보충해 가능한 것입니다. 1485년에는 고조선부터 고려 말기까지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이 만들어졌습니다. 편년체로 쓰여진 이 책은 삼국의 건국부터 신라 문무왕이 다스리던 669년까지의 삼국기, 669년부터 고려 태조가 다스리던 935년까지를 신라기, 935년부터 고려 말기까지를 고려기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조선부터 3만까지는 자료가 부족하여 따로 기록했습니다. 한편 조선은 실록청을 설치해 임금이 왕위에 있는 동안 사실을 기록으로 편찬하였습니다. 임금이 편찬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록은 반드시 왕이 죽은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 왕조 실록은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오늘날 중요한 기록유산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16세기에는 살림 세력이 등장하면서 개인이 만든 새로운 역사서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자 박상희 편엔 개인이 만든 새로운 역사서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자 박상희 편엔 동국사략은 동국통감을 바탕으로 한 인물 중심의 역사서입니다. 박상은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정도전 등을 비판적으로 서술했고 조선 건국을 부정한 이색과 이승민들을 칭송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지리지와 지도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바르게 거두려면 지도를 통해 각 지역의 위치와 생김새의 특징을 이해하고 지리지를 통해 특산물이나 주요 인물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리지와 지도 제작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땅의 형세를 잘 알아 전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태종 2년에는 세계 지도인 혼혈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혼혈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동양에 남아있는 세계 지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필사본은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정밀하게 그린 지도였지만 교통이나 지리학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담지 못했습니다. 이후 세종 때에는 전국 지도의 팔도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태종 때 만들어진 팔도도를 수정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역 4군과 6진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세조 역시 지도 제작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척과 양성지 등에게 우리나라 최초의 실측 지도인 동국지도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도와 더불어 지리지의 편찬도 꾸준히 추진되었습니다. 지리지에는 고을의 유래, 땅의 생김새, 인물, 풍속, 생산물, 교통 등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세종 때인 1432년에는 신전팔도 지리지가 편찬되었고 성종 때는 동국여지 승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동국여지 승람 지리지는 지역의 특징이 달라지면 그 내용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때는 동국여지 승람을 보충해 신중 동국여지 승람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나라에서는 비용이 부담돼 더 이상 지리지를 편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담아 그 고랑의 유래, 지리, 인물, 풍습 등을 기록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문학은 지은이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형식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높이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세력들은 주로 악장과 한문학을 통한 조선 왕조의 탄생과 자신들의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용비어천가와 월인 천강지국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조상들이 기리는 노래이자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여섯 성인이 옹비하시어 하시는 해마다 모두 하늘 내리신 복이시니 중국 고대의 여러 성군이 하신 일과 부자를 맞춘 듯이 일치하십니다. 또한 성략자였던 서거정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시와 신문을 모아 동문선을 편찬했습니다. 중국처럼 조선에도 뛰어난 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시조에는 내용에서 두 가지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길제와 원천석 등이 지은 시조로 고려에 대한 충자를 일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중서와 남이는 건국 초기에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엎고 두만강에 오른 말을 먹이 없으리라.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단하지 못하면 호주사에 누가 대장부라 부르리요. 그때는 일정한 격식 없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적은 설화문학 또한 발달했습니다. 설화문학의 사실처럼 꾸민 내용을 덧붙여 발전한 형태가 바로 소설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있습니다.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인생과 저승, 현실과 꿈속 등 신묘로운 세계를 표현했습니다. 16세기가 되면 문학이 더욱 발전하여 시조의 개인의 감정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생 황진이는 사랑의 감정을 읊었고 시조 문학의 대가인 윤선두는 오우가와 어부사시사를 통해 자연에 사는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어부사시사는 강촌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한 시조로 계절마다 10수씩 모두 40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는 짧아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와 산문은 중간 형태인 가사가 등장했습니다. 가사문학은 송순, 정철, 박인로 등에 의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가사문학의 대가로 불리는 정철은 관동별곡, 삼이인곡, 속미인곡 등에서 관동지방의 경치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잘 표현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실용적인 궁궐이나 관야, 학교 등을 많이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신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문에 따라 건물의 크기와 장식에 일정한 제약을 두었습니다. 일례로 아무리 신분이 높은 양반이라도 99칸이 넘는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100칸부터는 임금이 사는 건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창경궁과 명정전과 창덕궁의 돈화문이 있습니다. 또한 한양의 남쪽 정면인 숭례문은 고려시대의 건축기법과 다르게 실용성과 위험을 갖추는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한편 조선은 나라 정책으로는 불교를 억압했지만 왕실에서는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아서 불교 건축물도 많이 지었습니다. 세조 때 완성된 원각사지 10층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둥임에 난간, 공포, 기와 등이 매우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팔만대장경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세인사의 장영판전은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영판전은 깊은 산속에 매우 과학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썩지 않고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후 16세기에는 사림지 세력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사원 건축도 활발해졌습니다. 서원은 훌륭한 성리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성리학을 공부하고 토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적한 곳에 지어졌으며 선비들을 교육하는 강당을 중심으로 성리학자를 기리는 사당인 대성전과 기술시설인 동제 서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이원적을 기리는 경주의 옥선서원과 이황이 세우고 죽은 뒤 그를 기리는 안동의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건축은 화려하진 않지만 실용적이고 우아하며 단정한 멋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를 이끈 사대부대의 취향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에서는 겸손 생활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 역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전기에는 장식품이나 사치품보다는 생활 필수품이나 문방구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궁중이나 관청 역시 호화로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분청석이나 백자를 사용했습니다. 분청석이는 청자의 백토로 분을 발라 다시 구워낸 것으로 고려청자처럼 화려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소박한 무늬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세련된 무슨 백자가 유행하면서 분청사기의 생산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백자는 순백색의 바탕 흙 위에 투명한 유약을 발라 구워 만든 자기입니다. 청자보다 좋은 흙으로 만들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기 때문에 훨씬 발달된 조작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백자는 분청사기의 전통을 이으면서 명나라 백자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백자는 깨끗하고 담백하며 검소한 아름다움을 풍겨서 양반 사내부들이 널리 애용했습니다. 백자 중에서도 무늬 없는 백자에 순백자가 불렸고 조선 중기에서 유행한 푸른 그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백자를 청화백자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장롱이나 문갑에 들어가는 목공예나 돗자리 공예에서도 자연미를 살린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쇠뿔에 쪼개어 붙이는 화각 공예나 조개 껍데기로 장식하는 자개구 공예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도화선은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로 고려시대 화가를 길러내던 도화원의 이름을 성종 때 거친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림으로 남겼기 때문에 전문 화가의 화원들이 필요했습니다. 화원은 대부분 중인들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안견은 뛰어난 그림 솜씨에서 인정받아 작품까지 올랐습니다. 안견의 작품인 몽유도원도는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원이 꿈에 무릉도원을 거는 이야기를 안견에게 들려주고 그토록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운 무릉도원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잘 표현하여 오늘날에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화원들뿐 아니라 생활이 안정된 관료나 문인들도 그림을 즐겼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 그림에는 선비의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리 출신의 화가는 강희안입니다. 강희안은 고사관 수도에서 바위에 엎드려 물 위를 바라보는 여유로운 선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문인들은 그림 자체보다 그림 속에 담긴 뜻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원들과 달리 간결하고 과감한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식 화풍에서 우리에게만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여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후 일본의 그림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16세기에는 15세기의 그림을 토대로 다양한 화풍이 일어났습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산수화가 유행했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사군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당시 유명한 화가로는 이상자와 이암, 신사임당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자는 노비 출신으로 도화서 학원이 될 만큼의 그림에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작품을 알려진 송화보글도는 달밤의 선비와 소나무를 소정도로 표현했습니다. 그 밖에 선비 화가인 어몽룡의 매화 그림과 황집중의 포도, 이정의 대나무 그림은 너무 뛰어난 삼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활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임당은 시, 그림, 글씨 모든 면에서 뛰어난 널리 이름을 알렸습니다. 특히 풀벌레, 포도, 새, 매화, 난초 등 그림을 말리려고 마당에 널어놓았는데 닭이 살아있는 벌레인 줄 알고 쪼아먹으려 했다는 이야기는 심사임당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증명해줍니다. 이후에도 조선의 그림은 도화서 출신의 화원들과 문인화가 위주로 발달했습니다. 특히 살림세력이 중앙정치에 진출하면서 문인화가의 그림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한편 양반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글씨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는 뛰어난 서예가들이 많이 등장했고 독자적인 서체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안평대군 역시 시문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글씨도 잘 썼습니다. 안평대군은 중국 원나라 초기 조맹부의 글씨체인 송설체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개성을 살린 독자적인 글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는 안견의 몽유도원도에 적힌 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신시자 서예가인 양사원은 소설하는 글씨에 매우 능했습니다. 또한 한석봉으로 알려져 있는 한호 역시 유명한 서예가였습니다. 한석봉은 중국 진나라의 서예가 왕희지와 당나라의 서예가 안진병의 필법에 익혀 석봉체를 만들었습니다. 한호는 양사원, 안평등은 김고등과 함께 조선 전기의 4대 서예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음악은 백성들에게 유교 생활을 가르치고 각종 행사를 돕는 데 매우 중요한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박연에게 악기를 개량하거나 새로 만들게 했고 여맨락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와 높이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성종 때는 음악 이론을 정리하고 공정음악의 체계를 적은 악화계범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부터에는 당악과 향악을 발전시킨 소악으로 일반 백성들도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초음 역시 조선시대는 매우 중요한 예술이었습니다. 궁중과 관청에서는 중요한 행사 때 언제나 음악을 맞춰서 춤을 추었습니다. 춤에는 종류가 많았는데 그 중에는 처음처럼 전통춤을 우아하게 바꾼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치다가 점차 궁중무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생활과 관련 있는 농악분무, 무당춤을 즐겼습니다. 특히 탈을 쓰고 큰 길이나 빈터에서 하는 산대노름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궁중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춤을 즐겼습니다.